네, 계속 이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항력. 자, 대항력 하면 조항 보겠습니다. 법조문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서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주택임대차보험은 이사, 전입신고였죠. 반면에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임대차 보호법과.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럼 양수인, 그러면 양도가 있겠죠? 양도인은 매매,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상속, 공용징수, 경매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 대항력 유무, 경매 같은 경우는 다른다고 했죠? 그러면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거고, 대항력 유무는 어떻게 판단한다?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이냐, 대항력권을 갖춘 시점이, 대항력권을 갖춘 시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에서 달달달 나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그 다음 날. 그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이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고, 그 이후라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의미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당연히 임대인 또한, 양수인 또한 임대차의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 중에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에 달달달, 제가 계속 이런 개념들을 입에서 계속 달달달 외우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문제 발 때 금방 나옵니다. 자, 대신에 기출에서는 이제 확정일자, 대항력권에서 확정일자를 넣어놨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춰야만이 뭐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만 이제 요 표현도 이제 이 판례도 대단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2016다. 자,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2016다. 218873입니다.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말씀 구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그렇죠?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법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임대차 대항력권을 갖춘 이후에 뭐가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도 다 판례에서 나온 내용들을 언급한 겁니다.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다. 그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계속 기억나죠? 제가 이거 강조했던 거. 따라서 임대를 한 상가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게 한 경매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리하게 되면 임대인이 여러 사람이었고 그 여러 사람의 관계가 소유의 형태가 공유였어요. 그럼 공유자들은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먼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부동산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현물 분할이 힘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를 해서 그 낙찰 대금을 공유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땅은 나눌 수가 있겠죠. 상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대금 되겠죠. 그 금원을 지분대로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바뀐 경우에도 임대인은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자, 이 조항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그러면 종전의 임대인은 탈퇴하는 거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에 반환 의무는 종전 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있다. 그런 걸 이제 기억합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죄송합니다. 지위를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방금 한 얘기입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양수인이 되고 임차인은 계속 양수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임 지급 의무를 누구한테 부담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즉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겠죠. 그 당연히 승계되는 시점은 소유권 변동 시점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률 행위에 따른 거라면 이전 등기 전이겠고 법률의 규정이라면 그 법률에 따라 상속 시점이나 아니면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이겠죠.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떠올리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 배웠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란 채권 양도 양수 계약.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연체 차임 채권은 종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수인은 너 예전에 그거 나한테 줘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임차 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 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 권한이 있는 자에게 기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이유는 모르셔도 됩니다. 임대차 근데 기억할 게 비교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연체된 밀린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다? 양수인이 아니라 종전 임대인입니다. 근데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양수를 받았어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어요. 그럼 임대차 기간이 쭉 갔어요. 근데 끝났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증금의 성격이 뭐였죠?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채권이나 기타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채무를 당연히 공제한다는 거겠죠. 근데 그 시점에 임차인이 과거 종전 임대인 양도인이겠죠.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체 차임 채권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당연한 일반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이거 배웠죠?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당연 공제입니다. 이런 표현도 다 배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임대차 그 민법상 그 보증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에서 배웠습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그런데 특이한 거죠. 지금은 임차 건물에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볼 건지 문제는 겁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지금 소유권이 변동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아까 첫 번째에서는 이 부분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양도인, 종전 임대인이었죠. 하지만 측면이 달라요. 이거는 지금 보증금에서 공제되냐 당연 공제되냐 하는 측면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 이 경우 뭐냐면 종종 임대인, 즉 양도인이 임차인한테 밀린 거 줘 얘기를 해서 받은 경우가 아니란 겁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보증료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게 언뜻 모순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합리적인 답변입니다. 그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연체된 차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항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임대차 보증금이 양수인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주택이 제가 이렇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공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을 매각대금에서도 보증금을 공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리에 따르게 되면 양수인이 부당이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법리 때문에. 그래서 이 앞단과 후단의 차이점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시고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는 양수인이 연체된 차임채권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야 밀린 거 돌려줘 이 얘기인 거고, 후반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당연히 측면이 다른 겁니다. 자, 다음 기출 31회 임차인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대항력권이 뭐였죠? 주택에서는 이사와 전입신고죠. 그리고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을 상실한다.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비교되는 게 폐업이에요. 폐업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거. 전차인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보상 전대차 계약 생각나시죠? 주민등록상 주소는 누가 해야 한다? 실제로 거주하거나 주소라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임차인 또한 대항요건을 갖춘 거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게 나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이 얘기는 뭐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차요. 직접 점유. 자,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이러한 경우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전차인 명의로 지금 사업자 등록이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적법한 공시 방법은 아니에요.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실된 거예요. 하지만 대신 전차인이 가는 거죠. 따라서 전차인이 이렇게 적법하게 전차하고 전대차하고 직접 점유하고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동네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이 표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지문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의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전대차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개시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거죠.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전대차 등으로 당의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이 얘기는 뭐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비 상가 임대차 공시 방법을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 볼 수 없고, 자, 적법한 건 제가 실제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거주 의사나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이 돼야 한다는 거, 전입신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 기억나십니까? 그와 같은 취지입니다.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 변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차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 명의로 남아있는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묘지권은 상실될 운명이 있거나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취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액 우선 면제. 요건을 그렇습니다. 대항요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세무서장,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법상의 내용과 통일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뭐로 생각한다? 법정 담보물건 저당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표상에서 다른 이해관계의 선후를 따지는 겁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요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 관할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딱 이게 보면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좀 갖춘 걸 맞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는 맞는데 뭐가 틀리냐면 임차인 관할세무서에가 아니에요. 법원입니다. 법원. 등기는 관장이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서 관할세무서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낯설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괜찮은 기출 30회 되는데 이 지문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할세무서가 아닙니다. 법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 관련된 어떤 등기 같은 경우는 원칙이 부동산 소재지예요. 건물 소재지. 그럼 당연히 상가,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임 지급의 연체 중요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전차인의 기출주문 읽었습니다.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먼저 차임 지급의 연체는 몇 기라고요? 3기예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에요. 만약에 2기면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효력이 없고요. 4기면요. 좋은 거죠, 임차인에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대차 계약에도 차임 지급의 연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법조문에서 전대차 계약에는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 규정이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에서 이 규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몇 기로 돼 있어요? 2기. 그럼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차임지급 연체, 전대차의 경우에도 차임지급 연체, 즉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와 해지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약정은 이 전차인에게 불리해서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전대인은 이를 기초로 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설해놨는데 이 규정은 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기억하실 건 뭐냐면 반면에 권리금 회수 관련 규정은 그렇지 않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 보호 규정이 권리금 회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미 임대차 정보 제공.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중요한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는 관련해서 기출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한다?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확정일자는 아시겠죠? 관할 세무장. 이건 좀 낯선 지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해관계 누가요?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대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과연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시험은 그 직접적으로 묻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담보나 법정 담보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 저당권에 따라서 선순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배당 자기의 우선 변제 효력이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항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근데 정보 제공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경우 왜 차임까지일까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제 효력이 없으니까 차임까지도 요구하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4번이 중요한데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질문은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가 긴가입니다. 일단 별도로 써놨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계약을 아직 계약서를 쓴 게 아니죠. 계약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사망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때문에 기출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둔 겁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망에 따른 정보 제공이 요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두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해당되지 않는구나. 사망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의무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사망의 경우는 동의가 없어도 관계 있는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표시해놨습니다. 첨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사망의 임대차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비교 때문에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임대차 계약 존속의 보호.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임대차 기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그런데 27회 때 2년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맞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입니다. 그 기간을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 기출은 2년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 정한 기간의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구조 1항. 자, 비교해서 주택임대차법은 2년을 보고 있죠. 자, 비교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중요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이 조항이 정말 임차인에게 강력한 조항입니다. 반면에 임대인에게는 당혹스러운 규정이고요.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의 존속이 보장되는 것은 임대인한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당혹감과 곤혹을 해결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기간 내가. 주택임대차법은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였거든요. 자,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 여기까지 똑같아요. 6개월 똑같아요.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즉, 이 기간 내에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아니면 1개월 사이에 이 기간 내에 뭘 하라는 얘기죠?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이 먼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다만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겠죠. 그거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출 30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하면 뭐가 다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기였어요. 근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3기다. 그리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상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미지급한 연체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연체 내역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니 3기 연체 차임 연체액을 있으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더 나아가 3기의 차임은 과거에 그런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반드시 상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2호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하는 거 다 배웠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기출 30회 제가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에서 설명할 때 이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이 부분이 시초가 됐죠. 동일한 겁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예세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얘기가 왜 갑자기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이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겠죠?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정당한 사유가 나중에 권리금 회수 기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여기에 지금 언급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뒤에서 살펴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밑에 지문을 넣은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이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구나. 그걸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호 사유 또한 3기 차임에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과거에 연체 내력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그 권리금과 관련해서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다 6호 멸실되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 배웠습니다. 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및 재건축 똑같습니다. 가항, 나항, 타항 안전사고 우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부법에 따른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바뀌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8호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똑같죠.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는 판례 하나가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을 본다? 1년으로 간주하지만 어느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하지만 이 조항 구조 제1항은 어떤 경우에 된다? 대통령으로 정한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죠. 따라서 원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적용된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을 적용받게 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즉 임대인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면 1개월. 그것도 함께 계약을 하십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죠?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 말은 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즉 계약 기간이 정하지 않은 임대차,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이고 기간을 정하지 이렇게 요시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갱신권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요시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서 반드시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조 1항 적용되냐 안 되냐 나눴죠.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겠죠. 1년을 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정 금액을 보증금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요. 그렇게 요시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리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법은 1회에 하나요. 그렇게 나와있죠. 제한이 있었죠.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다. 기출은 7년이나 나왔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5년이었다가 10년을 늘려준 겁니다.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는 뭐라고요? 1회에 하나요.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차임과 보증금은 본문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었죠? 본문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자, 다음 볼까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